Good morning, everyone.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W 한국학연구소 고등시대가 지구 신학회의 회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북한 경제 토론에 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북한의 한국학연구소와 서울대학교 평화통합과 연구원이 함께하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동시 통역 퍼센트를 제공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통역 아이콘을 보실 수가 있을 테니까 지구 모양인데요. 클릭을 하시면 한국어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김지수 GW 한국학연구소 소장님과 김정연 서울대 통일산업연구원 원장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느 지역에서 시간대가 다를 것 같은데요. 아침에 와주신 분부터 저녁까지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경제 포럼은 저희 포리스 프로그램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특히 북한의 경제 논의를 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패널분들의 많은 분들을 보시게 되는데요. KBR 스쿨에서도 함께 참여해 계십니다. 우선은 Dr. Pyongyang Kim and the 김정연 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포럼을 개최해 주셨습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북한에 대한 폭력을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에 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저희가 이렇게 함께 협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한반도에 대해서 협업을 하고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여러 또 연사분께서 참여를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함께 참여를 해주시게 되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의 정치, 경제, 그리고 또 분쟁의 체제에서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시의적절한 토론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지금 한반도의 다이나믹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경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동계 올림픽 그리고 또 한국의 한국의 대선 이후에 많은 변화를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시의적절한 토론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김명란 원장님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n behalf of the Institute for Peace and European Studies at Seoul University, I would like to welcome all the participants for this webinar. I have long thought that the true understanding of 북한에 대해서 정책을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연구를 할 때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 경제와 정치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가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북한이 최근에 왜 미사일 런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훌륭한 패널분들이 오늘 와 계시고요. 그리고 정치 경제 전문가분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오늘 발표와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하고 그리고 어떻게 북한과 대화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알아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수 소장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연호 교수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세션 1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좌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패널 디스커션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경제의 현재 트렌드를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훌륭한 네 분의 연사가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실 시간이 좀 많으면 좋겠습니다. 일일이 다 소개를 드릴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연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원장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김규철 KDI 연구원께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레이철 민영 리 스팀슨 센터의 논 레지던트 펠로우시고요. 그리고 윌리엄 브라운 NKEF 체어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본격적으로 김병현 교수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이 북한 김정은의 10년을 평가 보면 네, 첫 번째 그 포인트는 김정은의 경제 정책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정책은 그 프래그마틱 소셜리즘, 실용적 사회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정책이었습니다. 대표 정책은 농업 부분에서의 포전 담당제, 그리고 북한의 그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였습니다. 이 두 정책은 이 고유의 사회주의 소유권을 변경시킨 대신에 북한 시장과 북한의 그 무역을 통해서 북한 경제를 회복시켜보자는 그런 접근법으로 풀이됩니다. 즉 북한 경제가 체제를 자본주의로 바꾸겠다 하는 그런 의지는 보이지 않지만 시장에 있는 동력과 시장의 자원, 시장의 기능을 활용해서 농업 부분에서 또 제조업 부분에서 경제를 회복시켜 보겠다는 의지가 이 실용적 사회주의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특히 2012년부터 해서 2016년까지는 북한 경제가 평균적으로 그 양의 성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2016년 이후에 유엔 안보리 제재가 들어가면서 큰 도전을 받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가 핵심적으로 목표로 한 것은 북한의 무역 외화벌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의 무역과 외화벌이가 위축이 되면 이것은 북한의 시장도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실용적 사회주의에서 그 시장의 동력을 활용해서 성장해 보려고 한 정책이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2017년부터 중국이 동참함에 따라서 제재가 효과를 보게 되었고 17년, 18년이 지나면서 김정은은 실용적 사회주의에서 실용이라는 것이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던 차에 2018년 대화 분위기가 끊어지게 되고 2019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됨에 따라서 경제를 회복시키려는 욕구가 잘못하면 이 김정은 정권의 실패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김정은은 실용적 사회주의에서 일종의 retreat, 네, 혹은 리버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그러면 그 대북 안보리 제재가 얼마나 효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북한의 경제 성장률인 마이너스 3.5%, 18년은 마이너스 4.1%, 2019년은 0.9% 플러스였습니다. 즉 2017년부터 19년까지 북한 경제는 약 한 7% 혹은 8% 정도의 감소를 보았다. 이것이 한국은행의 추정입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추정치는 북한의 그 실제 충격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한국은행의 추정치는 이 북한의 시장 부분을 포함하지 못합니다. 시장이 제재로 인해 충격을 받았는데 그 충격을 한국은행 통계에는 다 담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혹은 보완적 방법으로 이 문제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 것은 탈북민, 저희 연구원이 해마다 탈북민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해마다 한 100명가량의 직전에 북한을 탈북해서 한국에 정착한 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2018년에 조사를 하면 2017년에 북한을 떠나서 한국에 오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 한 1,000명 정도 그동안 조사했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제재가 들어가기 전에, 즉 2014년, 5년, 6년까지 데이터를 보고 제재 이후에 2017, 18, 19를 보면 북한 주민의 가계 소득이 평균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북한 시장도 대부분 북한 주민이 시장 활동하고 있는데 그 시장 소득도 한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효과를 바이러스 때문에 북한이 무역 봉쇄를 하기 전, 즉 2017년, 18년, 19년도 북한 경제 규모는 한국은에 추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다가 이제 2020년, 21년 코로나 충격이 들어가면서 이전에 유엔 안보리 제재 충격을 더 강화시켰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그러면 2019년 이후에 이 북한의 실용적 사회주의가 후퇴 혹은 방전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혹은 이것이 일시적인 후퇴인가 아니면 정책의 반전인가 하는 걸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김정은 마음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리트리트인지 리버설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김정은이 코로나 방역을 빌미로 해서 무역을 봉쇄하고 시장을 억압한다 하더라도, 또 이런 정책을 계속 실시하려고 하더라도 성공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북한의 주민뿐만 아니라 북한의 권력층도 무역 봉쇄 그리고 안보리 제재의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북한이 프래그마틱 소셜리즘을 리버스한다 그럴 때 이 리버스는 상당한 내적인 저항을 받을 걸로 보여집니다. 또 두 번째로 북한 체제가 상업 면에서도 국가의 역할을 강화시키려 한다면 거기에 개인들이 들어가서, 이전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국가가 주도하는 상업에 속할 확률은 적다고 보여집니다. 그는 많은 주민들이 북한 국가에 자신의 돈이 소득이 얼마인지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북한의 부패 문제입니다. 즉 시장 활동이나 무역 활동 그리고 국가 활동의 상당한 부분도 부패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정권이 실용적 사회주의를 리버스해서 전통적 사회주의로 간다 그럴 때에 이것은 북한 내부의 부패 문제에 직면해서 상당한 정도의 손실을 볼 거라 보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반전이든 혹은 후퇴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리버스보다는 리트리트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번째 연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이제 김정은 10년 중에 이제 하반기라고 볼 수 있는 대북 제재와 코로나 그리고 북한 경제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대북 제재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최근 코로나 상황이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들 아시다시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는 2016년과 2017년에 집중되었고, 이제 현재 상태는 2018년 이후로는 현재 상태에 계속 진행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연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에 또 북한 실효성이 있느냐 여부는 이제 정황 증거와 같은 추측, 그리고 또 이제 북중 무역과 같은 무역 자료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정황 증거 추측은 김정은이 하노이 회담에서 가장 강하게 요구한 것이 제재 해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북 제재로 인해서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 수출은 90%가, 수입은 20%가 각각 줄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 제재는 효과가 있다. 이것이 이제 대북 제재가 효과적이라고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 내부의 경제 상황과 관련된 지표들을 보면
꼭 그렇지 않다. 그렇게 보이는 증거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북한의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쌀과 유류 가격, 그리고 환율 같은 것이 대북 제재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라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 경제의 대표적인 문제죠. 이제 우리가 북한 내부 경제 현실을 판단할 만한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부족하다. 이런 측면에서 대북 제재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문제는 여전히 디베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내부 경제를 보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중에 요즘 들어 각광받고 있는 것이 이제 인공위성을 통해서 북한 경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뭐 C4ADS나 커티스 멜빈 그 외에 다른 여러 학자들이 인공위성 사진을 자료를 통해서 북한의 장마당이 몇 개인지를 추정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아주 유명한 사진이죠. 이제 검은 부분이 이제 북한에서 야간에 있는 야간 조도입니다. 야간의 빛의 밝기인데 남한은 매우 밝은데 비해서 북한은 매우 껌껌하죠. 이것을 가지고 이제 북한의 경제 상황을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와 다른 연구자들이 한 연구에 따르면 저는 이제 이 인공위성 야간 조도를 통해서 북한이 대북 제재가 북한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시군구별로 대북 제재의 영향력이 다르게 반영되었고, 그것이 북한 지역별로 불빛의 감소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찾은 것들은 더 많은 대북 제재에 더 많은 영향력을 받은 시군구일수록, 북한의 시군구일수록 그 지역의 야간 조도값이, 야간의 불빛의 밝기가 감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제학 모델에 넣어서 대입해서 추정한 결과 대북 제재는 북한의 제조업 생산의 약 20%를 감소시켰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쌀 가격과 유류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한정된 한 두세 가지 정도의 아이템인데, 저는 100개 넘는 북한의 내부 시장 가격을 가지고 대북 제재가 북한의 시장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대북 제재 영향을 받지 않은 상품 가격 같은 경우는 큰 변동이 없었으나 북한의 수출이 금지된 상품,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는 크게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북한의 수입이 금지된 상품의 경우에는 2018년 1분기부터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북 제재는 이 인공위성 야간 조도를 통해서나 아니면 쌀 가격 외에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다른 가격 데이터를 통해 본 결과 대북 제재는 북한 내부의 경제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2020년 이후 1월부터 북한에서도 이제 코로나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대북 제재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이고, 어떻게 보면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에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측면이 있었지만, 이제 팬데믹 같은 경우에는 예상 가능하지 않았고, 또한 이제 외부적인 걸로 시작되긴 했었지만 스스로 이제 북중 국경을 닫아버림으로써 셀프 봉쇄라고 할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후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대북 제재와 팬데믹 두 가지 이제 주 영향을 모두 받았고요.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팬데믹이 없었다면, 코로나 상황이 없었다면 북한의 북중 무역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를 한번 추정을 해보면, 요 밑에 있는 그래프가 이제 2018년, 그러니까 대북 제재가 fully implement 된 2018년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월간 북중 무역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빨간 점선이 북한의 대중 수입이고요. 이 검은색 실선이 북한의 대중 수출입니다. 대중 수입과 수출 모두 2018년 1월부터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2020년 2월부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줄어든 거죠.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으면 과연 어땠을까? 아마도 이 추세를 따라서 갔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나 중국이나 다 대북 제재를 지킬 유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외화 벌이를 위하고, 또 이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교역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북 제재를 회피하려는 유인이 있었고, 중국 입장에서도 미중 전략 경쟁뿐만이 아니라
북한과 주로 교역하는 동북삼성의 지역 경제에 있어서 북한과의 교역은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북중 교역은 아마 코로나 상황이 없었으면 계속 증가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북한의 무역의 특징과 뭐 경제 특징 같은 걸 살펴보면 북한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장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했습니다. 거의 2년 가깝게 국경을 통제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재로 인해서 이미 망가진 경제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졌고요. 기계류와 같은 자본재를 도입한 것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산업 생산 역시 매우 부진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제 이후에 발표하실 분께서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 것 같은데 무역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파이널 굿, 그러니까 물건 최종재라고 할 수 있는 거의 수입이 줄어들고 원료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두유, 콩기름이라고 할 수 있는 대두유의 수입은 줄어들고 그거의 원료인 콩의 수입은 늘어났고요. 차량용 타이어의 수입은 줄어들고 고무의 수입은 늘어났고 또 플라스틱 최종재 상품은 수입은 줄어들고 플라스틱 원료는 북한이 많이 수입을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국산화, 북한이 이제 코로나나 대북 제재 이후에 계속 강조했던 국산화나 자력갱생의 모습이 무역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과연 북한의 북중 무역은 재개될 것이냐? 이게 아마 요즘 최근에 이제 북한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만약에 국경이 다시 오픈되면 북중 무역이 재개될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북한의 방역 스탠스는 작년 12월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통제 위주, 컨트롤 오리엔티드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올해 1월 노동신문에는 선진적, 어드밴스드, 그다음에 인민 중심의 방역으로 고쳐나가겠다. 이거는 이제 한국이나 선진국에서 말하고 있는 코로나와 함께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이게 북한이 이 코로나에 대해서 스탠스가 바뀐 것인지 우리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달에 이제 북한이 2년 만에 철도 운행을 통해서 북중 국경을 재개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북중 국경을 다시 이제 재개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설날이나 아니면 김정일의 생일인 광명성절을 위한 특별한 케이스인지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북한의 외화 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만 괜찮아지면 북한이 이제 북중 무역을 재개할 것이다라고 많이 예상을 하는데 코로나 상황이 괜찮아진다 하더라도 북한에서는 제재 때문에 수출의 90%가 금지되었고 수입은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국경이 재개될 경우 수출은 크게 늘지는 못하지만 수입은 이제 필수품이나 아니면 경제 재건을 위해서 크게 필요하게 될 텐데 이럴 경우에는 외환 수지 적자, 무역 수지 적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국경 봉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방역 조치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외화 수지 적자를 해결하는 또 다른 조치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 상황이 괜찮아지더라도 북중 무역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석탄 밀수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북한이 외화를 얻으려는 시도는 지속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영 and Bill. 김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 선생님 그리고 빌 선생님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이미 오버런이 좀 되고 있어가지고요. 디테일하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짧게 발표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주최 측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경제학자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언론 분석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고인민회의가 있었고 최고인민회의에 대해서 어떤 관찰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영 언론이 2021년 경제 생산에 대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20년에 열렸던 최고인민회의 시점 대비 더 개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총산업 목표치 대비 48% 초과 달성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2020년 산업 생산 목표액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2019년에는 해당 수치는 8%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각의 수장에 따르면 농업 부분에서 커다란 성공이 있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치적 개선이 있었고 긍정적인 어조로 보도가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북한 경제가 하루아침에 안 좋은 상황을 극복하고 그냥 하루아침에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북한 지도층 입장에서는 경제 관리에 대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사일 테스트를 다시 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것이 북한이 다시 병진 정책으로 가는 게 아니냐, 병진으로의 회귀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연간 국가 예산과 국방비 지출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공식적인 국방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15.9%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표준 문헌 자료만 봐서는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북한 언론 보도 및 보고서 등을 추가적으로 분석을 했었습니다. 북한 민간 경제에서는 북한 핵심이 민간 경제다라고 계속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 28일 노동신문을 보게 되면은요, 김정은이 농가와 건설 현장 방문 지도를 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일면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 물자 공장 방문을 이면에 싣고 있고 무기 실험에 대한 내용은 3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 순서를 보게 되면 북한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경제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국경 재개방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예산 계획을 살펴보게 되면 놀라운 점이 하나 있는데 방역 관련 예산을 33.3%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33.3%나 증가를 했었고 선진적이고 인민적인 방역으로 전환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통제 기반의 방역에서 선진 인민적 방역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예산의 증액이 북한의 의료 그리고 방역 물자의 수입을 재개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국경 완전 개방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치는 의미하는 게 큽니다. 북한이 국경을 다시 열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지난 2년처럼 그냥 웅크리고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정책을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점입니다. I would like to speak briefly about the status of Kim's reform-oriented measures. 지금부터는 경제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차 당대회가 2021년 1월에 있었고 김정은의 경제 개혁 조치가 후퇴냐 아니면은 정체냐 아니면 계속 유지되냐 이런 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 대회에서 중앙화를 강조를 많이 했었고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라든지 당의 영도 등을 의미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강력한 국가체제로서 당이 경제를 통제하는 모습을 작년 정도부터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이니셔티브는 자신들이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할 것이고 개혁을 그냥 철회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기업과 농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혁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대중적인 홍보는 아닙니다만 금융 측면의 개혁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요회의에서 그리고 현장 감독 등에서 북한 관료들은 경제 관리 방법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정은 개혁 이니셔티브와 일맥상통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 관리 방법이요. 또한 내각 확대 전원회의가 1월 28일에 있었고 북한은 경제관리 방법의 연구, 개선, 완성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And the central component of Kim's 김정은의 주요 개혁 조치의 핵심 요소라고 한다면은 자원과 이윤의 계획 생산 관리에 있어 기업과 농장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노동자와 농민에게 더 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국가가 통제하는 것과
그리고 당이 통제하는 것과 개인 경제 자유권에 대해서 균형을 잡아야 된다라는 문제인데 사실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 균형점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개혁을 한다라고 했습니다만 여전히 숙제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 되신 건가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의 연사께서 다양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제 발표는요, 여러분처럼 또 북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주제는 Reform then Open입니다. 개혁 후 열리다라는 제목인데요. 사실 저에게 동의하지 않는 분들의 경우는 좀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7년 동안 외부 세계가 개혁 없는 개방을 유도하거나 강요해온 것은 김 위원장도 인지해왔던 그런 참담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려운 개혁으로 이제는 자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적인 개혁의 시도는 혼란스러운 그런 재정 상태 그리고 매우 비효율적인 이중 경제로 이어지는 절반 정도로 가는 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하나에 대해서 두 가지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언가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데이터를 보았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환율 데이터를 살펴보시면요. 지난 1, 2주 정도의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달러와 위안화 가치가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달러 대비 위안화가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현재 이런 그 환율과 그리고 공급에 대해서 잘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주 긴축적인 통화 정책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효과적인 개방의 큰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기보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 몇 가지 포인트가 있다면 매우 긴축적인 통화 및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는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주 희소한 그런 원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원화의 부족이 발생하게 되면 원화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위안화는 이제 세계 경제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가 이렇게 하진 않기 때문에 드문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는 아주 강력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까요? 일단은 지금 아주 긴축한 그런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경기 침체를 일으키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은 거의 그 달러와 그리고 위안화를 자유롭게 사용하게 되면 북한 국민들이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저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달러와 그리고 위안화가 저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의 그 북한 상황을 보았을 때는 이제 저축을 최초로 하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축을 하게 되면 또 수요가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경제를 다시 푸시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경화로 저축을 하고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긴축 정책에 의해서 보았을 때 북한의 그 정부 자체, 정권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높일 수도 없고요. 그리고 아주 약한 그런 인건비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변동이 많은 그런 시장이죠. 그래서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제재가 2016년, 17년에 아주 강하게 가해졌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기축적인 정책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경기 침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김병현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경상수지를 보았을 때 경상수지가 약간의 흑자로 전환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억 달러의 사설 경화 유출이 발생했을 수 있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역 적자와 그리고 또한 경상수지의 이슈가 발생을 했는데 팬데믹이 발생하고 폐쇄가 발생을 하면서 이 문제가 좀 더 안정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수입이 또 중단이 되고 그리고 또한 그 돈의 그 유출, 그러니까 달러의 유출을 멈출 수 있었기 때문에 행운과 같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중국과의 무역이 다시 재개가 된다라고 한다면 달러 대 원의 가격이 바로 20% 정도 상승하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역이 다시 시작될 것이고 그리고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입이 재개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을 이 북한에서 직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원은 또 큰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은행 시스템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2015년 정도에 은행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중국의 그런 커머셜 뱅크처럼 변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프로퍼티 라이트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이 지금 저축을 하고 있는 그 돈이 그 투자로 이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았을 때 가장 쉬운 해결책이 있다라면 바로 이 국가 자산을 국유화하고 그리고 사유재산과 자본을 법적으로 허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국가로 다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또 인력비가 오르게 되고 그리고 또한 민간이 훨씬 더 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일은 실제로 벌어질 수도 있고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속도가 충분히 빠르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 공황에 대한 그 두려움을 물리쳐야 하는데 그렇게 물리칠 만큼 속도가 빠르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To the each panelist. 감사합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김정은의 경제에 대해서 살펴보신 것 같습니다. 아주 포괄적으로 잘 커버가 된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김정은의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개혁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지난 몇 년 동안 해온 거를 살펴보게 되면은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consistent from his point of view or kind of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잠깐 그냥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움찔하는 건지 아니면 잠깐 물러서는 건지 그리고 미중 관계 현재 살펴봤을 때 이 영향도가 어떻게 김정은의 경제적인 정책 관점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주 큰 질문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whatever question, comments you have, please go ahead. We're going to have 예,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 7분 정도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라운드 테이블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라운드 테이블 먼저 하고 Q&A로 넘어가겠습니다. just let me know. 예, 누구든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빈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Your question on reform is right on. And, we have to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 개혁이 무엇인지 저희가 먼저 정의를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는 decentralize, 즉 그 결정 과정을 탈중앙화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이거라고 중국에서는 그렇게 부르고요. 개혁, 한국에서는 개혁이라고 하는데요. 개혁이라는 것은 아주 급진적인 개혁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reform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강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민간이 이제 소유권을 가질 수가 있고 탈중앙 시스템으로 가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 그런 파일럿 프로젝트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이런 방향을 푸시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 did in China, did in Soviet Union. Why not? And I've asked 이런 Chinese, 것을 이제 푸시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한 something, and I kind of understand this.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그런 소유권을 주는 것 문제나 이런 양현? 것들이 쉽지가 않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North Korea 김 leader 교수님. never said about reform in his speeches. 예, 개혁에 대해서 김정은이 이야기하지는 않았었죠.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몇 번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신년사를 보게 되면은 그리고 당회의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 개혁 자체를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력갱생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경제 얘기하면 항상 자력갱생 경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실용주의에 집중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생존으로 방점이 옮겨갔다라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단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도 컨트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이동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갑자기 정책 노선을 확 바꾸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성공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Thank you. Kyuchol or Minyoung, do you have any? 네, 감사합니다. 혹시 김규철 연구원님이나 혹은 이민영 연구원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I think one thing that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김정은의 개혁에 대해서 혹은 개혁 중심의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김정은은 처음부터 완전한 자유권을 그냥 아랫단위에게 주겠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자유권을 주겠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5월 30일 담화가 있었죠. 5월 30일 담화에서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타일 경제 관리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내각에서 국가 통제되어 있는 지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를 잘 해야 되는데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 이걸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doing all of this under the party's leadership. 그리고 당의 영도하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북한의 개혁에 대해서 분석 자료 제가 많이 읽어봤습니다. 어떤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당의 영도라든지 국가의 지도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냥 개혁을 안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거는 김정은의 5월 30일 했던 담화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의 영도라든지 그리고 국가 지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이거는 예전부터 김정은의 개혁 조치의 일부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김규철 연구원님 혹시 말씀 있으실까요? 세 분께서 다 말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뭐 리폼에 대한 얘기보다는 북한 당국이 갖는 정말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4가지 단계라고 보여지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의지가 있는지, 두 번째는 그걸 정말로 실행하는지, 세 번째는 그 실행할 수 있는 배경이 주어졌는지, 그래서 네 번째는 그 성과가 우리가 데이터나 아니면 경제적인 걸로 보여지는지, 북한 주민의 삶이 좋아졌는지, 이런 걸 확인해야지 더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의지 같은 경우는 노동신문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것인데 정말 실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단계인 그 실행을 하기 위한 배경이 잘 갖춰져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인 것 같아요.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정말 예를 들어서 포전 담당대를 하겠다, 그래서 작게 분조 단위를, 농촌에 있는 분조 단위를 작게 하겠다 의지를 한다 하더라도, 정말 농업 생산량이 정말 극대화되고 정말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비료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자연 환경도, 그러니까 비도 잘 내려야 되고, 그런 치산치수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배경들이 여전히 북한에는 갖춰지지 않은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의지나 이런 실행들이 이제 대북 제재까지는 그래도 잘 이루어졌다가, 제재로 인해서 이제 그런 거를 경제 이제 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배경들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 이후로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후퇴하지 않았나, 의지조차, 그런 생각이 듭니다. Thank you. Yes, 두현. 일단 그 경제적 패널에서 굉장히 좋은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 보자는 그 10년에 지난 10년의 경제적 문제에서 두 가지 점을 볼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를 볼 때 결국은 그 우리가 지금 제한된 정보 내에서 의존할 수 있는 건 북한 매체라든가 대외적인 발표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도 기준도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썼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뉘앙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북한이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어떤 정책을 취하고 있다를 본다면 나머지 부분에 있는 것들도 똑같이 주목을 할 때 똑같은 비중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가령 얘기하는 지금 북한이 그 상대적으로 인민위주의 방역을 강조를 하고 있고, 내외부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문제점들을 제대로 인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똑같이 보여주는 면들이, 김정은이 지난 작년에 그 전원회의에서 제8기 4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노동 분야에 있어서의 상습적인 허풍을 자제해야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실적을 부풀려서 보고 하는 것을 자제해야 된다는 면을 굉장히 강조를 했다라는 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실질적으로 김정은 자신이 식량 생산이라든가 이런 점에 대해 상당히 어려움을 표명을 했다는 것도 우리가 북한 매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고려를 해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수치상에서 나타나는 이 수출이나 그 수입의 액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좀 전에 얘기를 하신 게, 결과적으로 팬데믹이 있기 전에는 사실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수출하고 수입은 오히려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늘어나는 데서 나오는, 다시 말해서 제재를 우회하거나 회피하는 데서 나오는 트랜잭션 코스트, 거래 비용의 문제 자체는 우리가 과연 고려를 했느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트랜잭션 코스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제재하고 그걸 제재를 견디는 체제의 능력성에는 시간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결국은 효과가 누적이 될 때 그것이 언제 효과를 결국 그러기 때문에 제재의 문제는 시간 싸움이라는 문제가 항상 발생을 한다는 면도 북한 경제에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북한 경제적인 상황을 얘기할 때 이런 정책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어떤 수단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통계상의 수치들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그 수단 이외에 다른 수단이 존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논쟁들. 가령 이런 거예요. 군사적으로 제재를 할 때, 특히 이제 미국이 다른 국가들을 다룰 때 나왔던 한두 번의 밀리터리 스트라이크가 사담 후세인을 다룰 때 그렇습니다만 성공하지 못한 적이 없어요. 성공하지 못한 적도 있어요. 그거는 가다피를 다룰 때도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수단을 폐기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 부분들이 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을 얘기할 때 같이 고려가 돼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당연합니다. Thank you, Duyan. We have a little bit less than 10 minutes.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한 1, 2분 정도 시간이 더 남긴 했는데요. 이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몇 개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이미 채팅을 통해서 해주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몇 개의 질문은 다음 세션에서 북한 정권 정치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경제와 관련해서 좀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네, 노정 선생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북한과 중국 간의 화물 교역이 다시 재개가 되고 그리고 또한 베이징 올림픽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제 사람 대 사람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답을 해주실 분이 계실까요? COVID-19 situations. 코로나 상황이 주요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인적 교류하기는 힘들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좀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코로나 이전 상황, 2020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북한에 관광객도 보낼 수 있고 북한도 역시 외화벌이도 좀 할 수 있고 어쨌거나 이 상황이라는 것은 코로나19 상황과 관련이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중국 팩터를 논의할 시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비 선생님? I have one question for Rachel. 네, 저도 레이첼에게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아마 다음 패널 분께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북한 김정은의 연설을 들을 때 말입니다. 저는 항상 들을 때 항상 그 중앙에 집중된 그 중앙 집권이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경제의 경우는 탈중앙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힘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두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신중하게 듣지 않으면요, 이제 디센트럴라이즈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반대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정치 혹은 프로파간다 아날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다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지금 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Since the collapse of the Hanoi summit, North Korean media started 북한의 언론의 경우는 여러 기사를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많이 다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언급을 했었던 것들은요, 특히 그 노동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 내각의 경우 그
그 국가의 그런 자원이라든지 그리고 국가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이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그런 것들을 보였습니다. 한 신문사에서요. 그래서 좀 더 그 개별적인 그런 경제에서 지금 보았을 때 그 김정은의 관점을 보았을 때는 이제 컨트롤 밖으로 지금 나간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한 다시 그런 그 컨트롤을 가져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나은 그런 관점을 그 경제적으로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경제를 통제할 수 있게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었던 내용은 그런 정도입니다. 네, 그 북한의 그 주제와 관련해서 읽었던 내용은 이렇습니다. Let me pick one.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션 리가 해준 질문인데요. 션의 질문은 3월에 있는 대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서 큰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남북 관계의 변화 등이 어떻게 예측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북한 경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임팩트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Yes, Bill. 예, 빌 선생님.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미사일 런치가 많이 있었죠? 한국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게이지를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은 인게이지먼트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인게이지먼트로 가는 게 조금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양당 모두 이 부분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인게이지먼트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재무적으로 살펴봤을 때 정말 상황이 엉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할 수 없는 입장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미국, 유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인지를 하고 북한을 너무 푸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개방을 할 게 아니라 개혁에 대해서 푸시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1세션 이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사실 질문이 많기 때문에 이 세션에 좀 더 많은 질문을 커버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좌장께서 잘 운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병현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의 내부 정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발표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켄 고우스 국장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두영 선생님 말씀해 주시고 이정철 선생님 그리고 수미 테리님의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5분에서 7분 정도씩 발표 시간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경제 쪽에서 시간을 좀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좋은 질문들도 많이 나왔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1세션에 나왔던 질문 역시도 잡아서 제가 패널분들께 가능하면은 지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세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발표자들, 좋은 전문가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북한 경제, 정치에 대해서 일부 들을 수가 있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권력 통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실 북한 지도부의 역동성과 어떠한 이정표가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다른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것이 상당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정책 언어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사실 우리가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타이밍은 과연 뭐고 텔레비전에서 봤을 때 뭔가 나왔을 때 우리가 헷갈려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권력 통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진짜 풀파워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공고히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한 내부에 있는 거를 하지만 해석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우리의 사상적인 렌즈로 우리가 해석을 하거나 웹에 있는 정보를 보거나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의미를 부여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편견을 통해서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개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권력 통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김정은이 권력을 공고히 했는지 그리고 충분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지라고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김정은은 최고의 지도자이며 궁극적인 의사결정자를 하라는데 의심이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고의 지도자고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 증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김정은이 권력을 공고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해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요소도 있었고, 2012년, 2013년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증거가 나와 있고, 장성택의 숙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확실히 김정은이 강력한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남의 암살 사건 등을 봤을 때 굉장히 파워풀한 인물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김정은이 사실 섭정체제도 제거하고 스스로 정권을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뭐 예를 들어서 권력에 휘둘리는 사람이었다라든지 하면은 물론 다른 예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의 힘이 커졌다는 건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장성택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을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례이고요. 그리고 차세대 리더를 추가적으로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2013년 그리고 2014년에 당 최고회의 이후에 내부 안보 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계속 힘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스템 전체의 권한을 위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권력이 아니라 권위에 위임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여러 연설에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권위의 위임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분담도 조금 나누고자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 군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군의 위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현재 무기 시스템을 만들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기에서 무기 체제 자체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군사적인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을 따로 지정을 하고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을 보게 되면은요, 글쎄요, 어떻게 보면은 권력의 통합이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여전히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1비서의 임명이라든지 권한의 하위적인 위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여정이 권력이 커졌다가 작아졌다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영원이라든지 다른 인물들의 부상이라든지 하락 같은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권력의 권한의 위임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시스템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조치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보게 되면은 자신들 특정 경계에 대해서 국가를 정상화하려고 노력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조직 지도부가 어떻게 개편이 되었는지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조금 더 논의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권력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스템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빌 선생님이나 레이첼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효율적인 시스템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의 계획이라는 것은 특정 경계 안에서 국가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 경계라는 게 좀 모호하기는 합니다. 2014년, 2015년을 보게 되면은 역량 기반으로, 능력 기반으로 인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김정은은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은 특히 경제 쪽에서, 특정 경계 내에서 국가를 정상화하고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제재 조치에서 해방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시스템이 외부에서 좀 더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공고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직면하면서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정권을 통제하고 정권이 간신히 굴러갈 수 있도록 과거에 시도했던 몇 가지 방법으로 좀 회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죽거나 무력화될 경우 그의 입장이 될 수 있는 적절한 적통의 후계자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개혁을 통해서 자기가 없을 때도 거버넌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자기가 어쨌거나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없을 경우 체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현재 제4세대까지 정권은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가버넌스가 유지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은이 권력을 공고히 했다라고는 합니다만 그냥 정권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를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스템을 바꿔야 하며 이거는 장기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트들의 욕망을 그냥 무시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리더로서 계속해서 진보 발전을 보여야지만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차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지금 켄 고수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에 나온 경제 분야하고 켄 고수국장님 얘기하신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은 가능하면 배제를 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결론은 이런 거죠. 10년 동안의 북한 정권을 보게 되면은요, 누구나 사람으로 치면 건강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면에서 지금 북한 자체의 건강 상태를 보면 당장 위중한 병에 걸려서 생명이 위독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건강에 안 좋은 몇 가지 요소들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이 건강에 안 좋은 요소들이 가령 우리가 뇌졸중에 걸린다든가 아니면 급작스럽게 폭식의 습관 때문에 치명적인 병에 걸린다는 걸 미리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건강상에 안 좋은 요소들은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 상황을 빨리 치유하지 못하면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 이 제 전반적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의 주안점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아마 김정은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서 노력을 해왔던 체제를 지속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퍼시스턴트 팩터들을 되도록이면
강화시키는 거였을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한 10년간 여러 가지 지속 요인들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제일 첫 번째가 결과적으로는 그 지금 권력 집중이냐 아니면 분산이냐 얘기를 했지만 사실 북한의 정치 이데올로기가 바뀌지 않는 이상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 다시 말해서 수령이 될 수 있는 존재는 김일성 가계에서 나온 적자가 아니고 불분명합니다.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런 정통성의 구조를 가지고 외형상으로는 수령이 최고 권위를 지닌 거지만 일종의 룰링 코얼리션들, 다시 말해서 지배 연합을 형성해 오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쏟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시 말해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시행한 시장화라든가 이건 어떻게 보면 이 돈을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이 룰링 코얼리션 내 권력 엘리트를 동업자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게 북한 초반에 시장화 조치에서 김정은만 이익을 가지는 게 아니라 룰링 코얼리션에 있는 엘리트들 자체를 그 공동 운명체로 끌어들인 거였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것이 김정은의 권력 강화에 유용하게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 사회주의권의 외교 국제 관계도 굉장히 김정은 체제라든가 북한 정권의 그 지속 요인에 강하게 작용을 해왔다고 볼 수가 있죠. 과거의 냉전 시대 때 사회주의 관계라는 것은 이탈하는 자들을 강제적으로 침공이나 다른 수단을 통해서 압력을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브레즈네프 독트린이기도 했고요. 정반대의 관계, 거꾸로 자기의 이 주변 국가가 같은 사회주의의 주변 국가가 위험에 놓인 것을 지도국가들이 사회주의 지도국가들이 그냥 볼 수 없는 관계가 또 형성이 됐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북중 관계에서 나옵니다. 그거에 덕을 봤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몇 가지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사실은 1990년대 중반에 있었던 이 고난의 행군, 그리고 그 당시에 아주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이 하나의 지금 예방주사 효과를 해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회주의적으로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북아프리카나 중동하고 굉장히 유사한 경우인데, 민주주의하고 시장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선행 경험이 없기 때문에 노스텔지어도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정치 시스템이 작동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구조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적정한 때 라이벌을 제거를 했죠. 그 선군 정치를 이제 당의 지도의 하부 요소로 변화를 시킨 조치를 취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또 강력한 억압 장치를 최고 지도자의 직속화에 둠으로써 권력 엘리트의 통제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10년 중간에도 이게 변폭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 2016년에 제7차 당대회를 하면서 당시 북한이 거버넌스 시스템을 바꿨어요. 이 거버넌스 시스템이 어느 때랑 굉장히 유사했냐면 1960년대 중반에 그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권력 집중을 하려고 했을 때의 방향을 약간 변형한 겁니다. 당 위원장 제도였는데 이것이 2021년에 8차 당대회 때 다시 총비서제로 바뀌었어요. 둘 다 권력 집중과 관련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총비서 체제라는 건 일반적인 사회주의 체제 국가에서 쓰는 권력 구조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저도 뭐라고 하거나 이러습니다. 이게 또 다른 권력 집중의 시도인지 아니면은 적당하게 어떻게 보면 초권력 집중으로 가는 거에서 그래도 한번 잠깐 발을 빼고 권력에 이제는 아까 켄가우 숙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권력과 권위의 분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걸 시도를 하는 건지는 불분명해요. 그러나 이런 점들을 얘기할 때 북한 내부에서의 불안 요인 자체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가장 큰 것은 북한 내에서 지금 아주 정치의 요인인데요. 정치의 요인에서 지금 아직도 자기 통치 이데올로기를, 다시 말해서 권위나 권력을 분리하려면, 권위와 권력을 실질적으로 분리해서 새로운 거버넌스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김정은이 자기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확실하게 확립을 해야 돼요.
근데 여전히 김일성하고 김정일의 유산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매니지하느냐가 지금 관건이 하나가 걸려있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팬데믹 상황하고 그리고 경제 제재 상황 속에서 결국은 어느 정도 중앙의 통제를 강화하는 탈시장이라든가 아니면은 국가가 통치 자금이라든가 이걸 외화 형태로 보유하려고 하는 욕구가 결국은 지금까지 룰링 코얼리션을 형성해왔던 김정은과 지배 엘리트들 간의 허니문 관계를, 밀월 관계를 깰 수도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북한 내에서 그동안 이야기됐던 자 1980년대만 해도요. 북한에서 폴리티컬 소셜라이제이션은 갓난 아기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타가소가 있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 지금의 20대, 30대의 북한 세대들은 타가소보다는 북한의 여성들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상당 부분 부모의 품에서 양육됐어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체제에 대한 로열티는 그 앞에 있는 세대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무조건 억압이 통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20대, 30대 그리고 나중에 그 북한 사회를 꼭 다른 외부 사회하고 같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들이 사회의 주축이 됐을 때 그냥 지금과 같은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와 지배 거버넌스 체제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억압장치의 이상 징후예요. 제가 말씀드려봐요. 지금 유난히 내부 사상 무장이라든가 통제를 강조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을 하면 기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북한의 수령제를 작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특히 권력 엘리트를 통제하는 데 핵심으로 작용을 해왔던 것이 국가 보위부하고 그리고 군의 같은 경우는 인민군 총축 정치국이에요. 이것이 김정은이 권력 집중을 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부패의 문제도 있고 이들이 아마 경쟁자 또는 전횡을 하는 것을 월권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 기존에 있던 억압기구들을 굉장히 과격하게 다루기 시작을 했고 내부의 당에 의한 감찰 사업을 통해서 흔들었습니다. 이게 그 방향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다시 억압을 강화하려고 할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억압 기제가 작동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옛날처럼 사회의 불만이라든가 좌절을 기강의 강화라든가 억압을 가지고 유지할 수 없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경제 제재나 팬데믹 상황과 관련있겠죠. 결국 북한의 입장에서도 과거에는 오히려 북한 자체가 완전히 폐쇄됐던 김정일 시대에는 시간 변수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제한적으로 대외적인 그 개방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또 스스로 권력의 거버넌스 체제를 방어하는 가운데 북한도 외부 체제에 대한 노출성이 생겨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재와 팬데믹은 상당히 중요한 아픈 타격이었고 지금 자꾸 이제 북한도 그걸 알아요. 저는 북한 지도층이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1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북한이 지금 얘기하는 인민 대중적인 방역 정책을 쓸 수 있느냐, 일상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느냐. 언젠가는 돌아가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제가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인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인민들의 불만이 지나치게 증폭되지 않게 적절한 시기에 돌아갈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 한계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령 북중무역만 해도 제대로 정상하게 되려면 경제적으로는 무역 수지 적자를 감수해야 되는 문제도 있죠. 더 큰 거는요. 굉장히 많은 양의 백신과 방역 장비와 그리고 치료제를 동시에 북한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체제들이 앞으로 북한 정치체의 안정성을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Thank you so much. Dr. Lee Jung-cheol. 네, 이정철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최대한 7분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 주제는 이 군복 입은 당 이 개념과 위기관리 체제
이 두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군복 입은 당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이 당국가 체제가 북한에서 완성되었다. 또는 당국가 체제로 북한이 되돌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기관리 체계는 코로나 상황을 북한은 역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90년대 위기 상황에서 북한은 이 고난행군을 했고 그 고난행군의 결과로 군사주의 또 성군정치를 채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결과를 북한은 20년 동안 이 성군정치를 통해서 위기관리 체제로 버텨왔는데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김정은은 성군정치를 폐기하기 위한 전략적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북한은 완벽하게 당이 국가를 통제하는 체제로 돌아갔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쿠바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군부가 사회를 통치하는 훈타 체제로 돌아간 거 아니냐. 따라서 두 개의 공산주의 국가가 위기를 넘는 과정에 30년 이후에서 북한은 당이 다시 권력을 복귀하는 방향으로 갔다면 쿠바는 군사주의가 여전히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펄뮤트와 리오그란드의 논문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략을 하고요. 이번에 북한이 작년 1월 달에 당대회를 하면서 당규약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성군 사상, 성군 체제, 군사주의라는 모든 단어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치라는 표현을 규약에 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성군 사상이라는 표현을 대체하는 김일성주의, 김정일주의를 지도 이념으로 명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북한이 이 8차 당대회에서 매우 큰 이데올로기적 또 정치 지도 체계의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보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2012년에 김정은이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군인들은 돈 맛을 들이면 안 된다. 군인들은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 이때부터 사실은 김정은은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성군 정치를 극복하고 당국가 체제로 되돌아가는 준비를 거의 10년 동안 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결과 제가 보기에 2012년 이후에 8년, 9년 뒤 당대회,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성군 정치를 삭제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 체제의 특징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5가지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결론은 김정은의 권력 유지의 방식은 극장국가 체제다. 이 극장국가를 통해서 이 김정은 리더십을 확고히 만들어 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가장 많이 동원된 심볼과 의미는 백두산이고 백두산 혈통이고 그리고 백마탄은 소위 항일 전쟁을 연상케 하는 백마탄은 상징 그리고 견장 정치 군인들의 계급장을 높였다 낮췄다를 반복하면서 군인들을 길들이는 이 견장 정치를 통해서 김정은은 수령의 리더십을 확고히 하고 군부를 완벽하게 통치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정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큰 차이는 리딩 앤 가이딩, 그러니까 지도와 통제에서 조직 영도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번 당대회에서 아예 규약에 조직 영도라는 이 표현을 김정은은 명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는 저희가 항상 하는 농담 중에 하나가 김정은은 날마다 회의를 하고 있다. 정치국 회의,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뭐 각종의 확대 회의 등등을 항상 김정은은 회의를 하고 있다라는 메시지와 이미지를 던지고 있죠. 그래서 그 과정에 김정은은 조직 영도라는 통치 방식을 제도화했다. 그것이 바로 이 김정은의 당국가 체제의 특징이겠죠. 그리고 당군 관계에서 당과 군의 관계에서 김정은은 군을 체크앤밸런스가 아니라 사실상 체크앤체크, 견제하고 또 견제하는 이런 형식을 밟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북한은 당중앙위원회가 중앙군사위원회를 통제하고 있고요. 김정은은 군정지도부라는 새로운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이 군정지도부가 군을 통제합니다. 전통적으로 있던 조직지도부가 군을 또 통제합니다. 그리고 군의 총정치국이라는 이 세 개의 당 조직이 군을 3중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을 갖춰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방위원회라는 조직을 없애버린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김정은은 군을 통제하고 견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군정지도부라는 조직의 신설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김정은이 실험한 여러 미사일이나 IRBM이나 SLBM 등등이 대단히 정무적인 판단하에서 당의 결정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게 군부의 군사적 모험주의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점을 저희는 잘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은은 그래서 위기관리 체제로 현재 이 코로나 상황을 잘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앞서 이 북한의 분권화와 중앙집중화 간의 모순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그 모순을 김정은은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자기 나름의 재난구호 방식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면서 리더십 강화 메커니즘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북한의 외교는 저는 북한이 지금 취하고 있는 대외 정책은 이 전략적 모호성을 띠고 있다라는 거고요. 가장 놀라운 발언 중에 하나는 김정은이 주적론을 폐기했다. 그래서 남한도 미국도 자기의 주적이 아니고 전쟁 그 자체가 주적일 따름이다 라는 표현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변화는 사실은 북한이 벼랑끝 전술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는 해석을 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매 상황에 지도자의 정무적 판단이 전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자기를 이중잣대로 처벌하지 말기를 요청하고 바라고 비판하는 이 상황에서 김정은은 대외관계에서 긴장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Last but not the least, okay, Sumitri, please. Good morning. 네, 마지막으로 수미테리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말 많은 내용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국내 정책 그리고 대외 정책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토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 연사이고요. 또 많은 패널분들께서 북한의 경제, 정치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대외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큰 그림에서 보았을 때는 그 앞에서 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보았을 때 김정은은 그 권력을 강화했고요. 그리고 절대적인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쟁이었던 그 라이벌들도 제거를 했고요. 그리고 또한 2021년의 12월에 2011년 12월에 처음 등장했을 때도 생각을 합니다. 그때 모두가 아마 불안정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유교에서는 장유유서라고, 그러니까 나이가 더 든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 그러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젊은 지도자가 등장을 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사실 상황은 그렇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2011년부터 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도구를 가지고 자신의 그 역할을 강화하고 그리고 라이벌을 제거하고 그리고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장성택이나 이런 그런 여러 라이벌들을 제거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그 경제에 대해서도 첫 번째 패널에서 흥미로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정은 체제에서 그 프래그매티즘 소셜리즘 즉 실용적인 그 사회주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한 북한의 경제에 대해서 메시지도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레이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그리고 또한 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적 개혁 등등 여러 가지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 이제 문을 열게 되면 그 시장을 개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직까지는 문을 열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한 억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런 상황들을 보았을 때 시스템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은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북한에서 뭐 탈북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뭐 밀 반입이 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노텔 같은 것의 경우에 노텔에 대해서도 그 DVD 플레이어라고 하는데 DVD에 그 노트북과 TV를 같이 합친 것 같은 것인데 노텔 같은 것들도 밀반입을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데올로기적인 부패라고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모르겠지만 어떤 기사에서 그 고등학교에서 뭐 새로운 이 체제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수업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보았고요. 그리고 또한 그 김 위원장과 그 외부 세계의 관계를 보았을 때 그 이전의 그 100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여러 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아니고요. 뭐 한국이나 그 미국을 각각 다르게 이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뭐 미사일 발사나 혹은 핵무기 개발 등에 대한 부분에 있어도 계속해서 여러 그 진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이제 과시하기 위해서 뭐 4번의 핵실험을 하고 130번 이상의 미사일 시험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엄청난 그런 미사일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잠시 멈췄었지만 하노이 회담에서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자 다시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parading and showing off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과시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기술과 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ICBM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형태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나 열차 탑재형 탄도미사일이나 혹은 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나 장거리 순항 미사일 등을 발사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7차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사일 보유를 다양하게 하고 있다. 이런 노력을 보여주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은 30에서 40개 핵탄두 혹은 최대 60개까지를 축적했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연간 6개의 추가 폭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핵 분열 물질을 계속 생산해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상황을 보았을 때 북한은 계속해서 내부적으로는 계속해서 불안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지만요. 그렇지만은 김정은이 등장한 이후에 거의 10년이 지나고 나서 보았을 때 사실 지금 상황을 보았을 때는 힘을 더 강화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혹은 뭐 그런 식량 문제 등이 있었지만 그런 상황에도 북한은 잘 생존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경제 상황과 비교해 보았을 때는 완전히 그런 우리의 예측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버르키나파소와 비교해 봤을 때 GDP도 더 낮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모두 다 불안정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지만 그리고 또한 그 건강 문제 등에 대해서 가장 우려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게 가장 우려되는 문제일 것이다라고 보면서 불안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았을 때 김정은은 지금 현재 아주 심각한 장애물을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야심찬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북한을 그 핵 무기 보유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길을 나가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서 아주 엄청난 장애물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국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적어도 그 심각한 그런 장애물에 대해서 보았을 때 그 핵 무기 보유국이 되고자 할 때 이 프로그램을 몇 배나 더 늘리고자 할 때 지금 김정은 체제에서는 이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목적이나 목표 그리고 최우선 과제를 보았을 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3번의 회담을 가진 다음에도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토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북한 정권과 외교 정책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1세션과 2세션에 대해서 논의된 내용을 보게 되면 경제는 상황은 정말 안 좋아졌다. 이런 컨센서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주철 박사님께서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생산량에 대한 급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 때문에 더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 세션을 어떻게 요약을 할까요? 안정성이 떨어진다? 안정적인데 불안정적이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은 좀 균형점이 깨지고 있다? 취약하다? 경제는 어쨌거나 상당히 피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살펴봤을 때
정책 그리고 정치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불안정성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균형을 잘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교 정책적으로 살펴봤을 때 북한의 행동을 보게 되면은 많은 압박이 있는데도 이거를 그냥 잘 이겨내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나 한국을 실망시키는 정도까지 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힘과 정치, 경제를 하나의 방정식으로 우리가 꿰 수 있을까? 달리 말씀을 드리자면 경제 상황은 정말 안 좋습니다.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군사적인 행동이나 이런 거는 안 바꾼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 정권이라는 것이 어쨌거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패널분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Whether these economic difficulties will 이런 change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김정은의 그 대외 정책에 대한 계산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죠.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가지고 있는 그 활용 방안이 이것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뭐 국제사회 그리고 미국이 제재를 해제한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의 합의를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이제 핵 보유국으로 만약에 파키스탄처럼 받아들이기를 원할 것 같습니다. 그게 여전까지 지금까지도 그것이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 바뀔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변할 것 같다라는 것은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 생각에는 그 국민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그 업라이징이 발생을 하느냐 아니냐 이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이런 사건을 저희가 별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북한에 대해서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체제를 서포트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불안정성에 결과를 낼 것이다,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김정은의 그런 개선 생각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근이 있었음에도 이 체제는 계속 이어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환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의견에는요. 그리고 또 핵과 보안과 관련해서도 말입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북한을 다룰 때 빠지기 쉬운 가장 글쎄요, 주의를 해야 될 것이 설명을 할 때 왜 북한은 이럴까? 북한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국제관계에서 나타나는 보편성과 유니버셜리티와 특수성이 있어요. 주로 유니버셜리티는 방향성을 결정을 하고요. 특수성은 그 방향성이 언제 발현되는가의 속도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아까 이 김명희 교수님께서 경제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안정됐다. 글쎄요, 안정됐다라기보다는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안정이라는 것은 대부분 북한과 같이 정보가 제약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우리가 가시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갑자기 눈앞에 시간을 두고 보여주질 않아요. 1990년대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지금 동유럽이나 아니면 소비에트 유니언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예측한 일들이 아닙니다. 지금 다 그 일들을 연역적으로 거꾸로 설명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그대로 북한 분야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사적인 맥락이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로를 그대로 따라간다고 보기 힘들지만 결과적으로 그 과정에서 영향을 미쳤던 변수들, 경제적 문제라든가 사회적인 문제들이
북한에만 전혀 다르게 적용된다고 보기에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경제 문제만 가지고 북한이 자기 입장을 바꾸지는 분명히 않을 거예요. 북한 체제 자체가 경제보다는 일단은 이 지도부의 생명력에 더 중심을 두는 체제고, 다시 말해서 경제 결정론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에 따른 결정이 강화되는 체제이기 때문에 경제 분야만 가지고는 절대로 생각을 바꾸지가 않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사회라든가 엘리트 내의 권력 관계에 대한 변화를 같이 촉발을 할 수 있어야 북한 정책에 대한 변화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지금 당장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처방이 보이지 않고 건재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그 처방 자체가 앞으로도 무효하다라는 생각을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흔히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는 거죠.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북한 상황에 대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첫 번째는 김정은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다라는 결론을 저는 내릴 수 있다고 보고요. 이건 왜 중요한가 그러면, 핵무기를 가진 국가가 리더십이 불안정하면 그건 대단히 주변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는데, 현재 북한은 최고 지도자와 정치적 판단을 하는 세력들이 군대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한테 안도감을 준다, 이런 거죠. 두 번째 측면은 북한의 비공식 경제가 공식 경제를 압도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시장이 북한을 이렇게 집어삼키는 과정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코로나 상황을 이유로 북한은 이 상황을 역전시키고자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은 이 코로나를 활용해서 코로나 상황과 락다운이라는 위기 상황을 활용해서 권력의 자원을 최대한 독점화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것의 결과가 사회주의로 돌아갈지 또 다른 형태의 시장, 국가 주도의 시장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김정은 주도 세력이 비공식 경제를 통제하는 계기로 이 코로나 상황을 활용하고 있고, 2년 동안 김정은은 사실은 거기에 좀 성공한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세 번째는 북한은 위기 상황을 통해서 북중 관계를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전략을 구사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다시 지원을 받기를 시작했다고 보입니다. 그 정보에 따르면, 알려진 소식에 따르면 하루에 기차가 20량이 북한으로 들어가는데요. 1000량을 중국이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20량이니까 1000량이면 50일 동안 매일 중국에서 북한으로 물자가 들어가는 거죠. 사실상 올림픽 기간에 북한을 관리하는 중국의 대북 지원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북한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수입되는 물량을 정부가 완벽히 통제해서 국내 경제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 저는 이 세 가지를 저희가 지금 북한 체제를 볼 수 있는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Thank you. Yeah, I would say that 예,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북한은 아주 강력합니다. 리질리언트합니다. 북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내부 긴장이 있는데 정치, 경제적인 긴장 잘 관리를 합니다. 특정 메커니즘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잘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핵무기 쪽으로 조금 가고 있느냐 아니냐 이 부분인데 외부적인 요인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랑 인게이지먼트를 한다라고 했을 때 미국이 과연 제재 조치를 풀어줄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할 필요가 있고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관계 대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러시아랑 중국 때문에 굉장히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신경 쓸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북한이 뭔가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관심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캐치-20처럼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그냥 자신들이 하는 것처럼 할 거고 앞으로 계속 살아남을 겁니다.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무기 계속 테스트할 겁니다. 그래 계속 테스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미사일도 만들었어 그리고 탄두도 만들었어 계속해서 이렇게 자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 프로그램을 절대 무시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정통성이라는 게 핵무기에서 나온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김정은은 이런 거를 원할 겁니다. 그리고 경제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향후 몇 년 동안 그냥 질질 끌겠죠. 그냥 북한은 하던 대로 그냥 계속 할 겁니다. 우리는 그냥 희망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 그리고 북한을 우리가 계속 관찰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북한 핵무기에 대해서 좀 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갑자기 사망한다. 그러면은 그건 진짜 큰 사태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모든 옵션이 갑자기 테이블로 그냥 확 올라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거든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패널분들께서 질문을 이미 커버해 주셨었고요. 질문을 본격적으로 받아보겠습니다.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질문이 좀 나왔었는데요. 제재 조치에 대한 유효성에 대한 질문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재 조치에 대한 유효성에 대해서 패널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해야 될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을 미국이 취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몇 개 제가 드렸으니까요. 어떤 질문이든지 좋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철, please. 네. 먼저 제재 문제부터 답을 드리면요. 제 생각에는 그 데니엘 드레즈너 교수가 얼마 전에 포린 어페어즈에 바이든의 제재 정책을 원 트릭 포니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은 대외 정책에서 생션 말고는 다른 조치를 할 수 없는가? 라는 질문을 할 정도로 모든 경우에 지금 생션을 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 오늘 어제죠. 그 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이 생션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내용을 들어보면 생션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중국이 생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일반론을 연설한 건데요. 그 얘기는 사실상 앞으로 UNSC에서 유엔 안보리에서 생션을 가지고 글로벌 매니지먼트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경우에 미국이 중국과의 협조 체제를 복구하지 않으면 이 글로벌
안정성을 취하기 어렵다라는 중국의 경고이기도 한 거죠. 상황이 이렇게 간다면 이 제재를 가지고 상대방의 행동을 전환시키는 전통적인 우리 강압 이론이 적용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서 질문 중에 모든 경제 조치가 코스트 변화를 가져온다, 국내 정치에서, 이런 질문을 누가 하셨습니다. 저는 그거는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이 북한의 정책 변화가 북한 내부의 재분배를 가져오는데, 그동안 제가 계속해서 이 노동당이 군부를 견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군이 가져가던 많은 자산을 당이 사실상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분배의 결과가 사실은 군의 이익 배분을 제한하는 이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사실은 김정은의 중요한 정치적 자산으로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답을 하고 싶습니다. 네. Thank you. Anybody else?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얘기할게요. 물론 보는 시각에 따른 작품입니다. 근데 우리가 Okay, take the chat, please. Be brief because we have just 1 minute to go. 짧게 부탁드립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이에요. 제재가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면, 역으로 얘기하는 건 결국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움직일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굳이 제재를 풀어야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무망해지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제하고 풀고 아니고의 문제는 그게 이펙트를 미칠 때 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제재와 관련된 효과의 문제는 이게 당장의 결심을 바꿀 수 있을 만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겁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정책적 판단의 문제이긴 한데,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제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그렇다면 전혀 안 바뀌고 있느냐예요. 다시 말해서 국내적 코스트와 모든 걸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이게 서스테이너블한 거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의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건 제재도 마찬가지고 대화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제재와 대화의 배분율 자체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거 자체는 안 듣고 이거 하나는 효과가 있다는 접근 자체는, 글쎄요, 그거 좀 제 개인적으로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thank you so much. Sorry about the shortage 감사합니다. time, shortage 네, of 시간이 money, shortage of 충분하지 time. 않아서 Always the 죄송하다는 problems we 말씀을 face. 드리고요. Today is the shortage of time, but we had a great discussions 그렇지만 about 아주 훌륭한 North Korean 토론을 politics 할 and 수 있었다고 economy. 생각합니다. This wide 북한의 spectrum 경제와 among the 정책에 panelists. That is 대해서 great as well.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 스펙트럼을 For the last comment, 통해서 나눌 수 Yunho 있었다고 Kim or 생각을 Jisoo 하고요. Kim, 혹시 마지막으로 you 말씀해 just 주실 내용 wrap 있으실까요? up the sessions. 세션을 please. 마무리할 수 있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I'd like to thank all. 예, 감사합니다. 발표자 여러분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특히 한국에서 오신 분들 밤 늦게까지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정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잠 잘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윅스 팀에서도 많은 노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시통역도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이걸로 오늘 웨비나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